네, 8월 2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너무 반가운 댓글이 있어서 그 댓글부터 좀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테리 베티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이에요. 장윤선 기자님, 열심히 발로 뛰는 참 기자, 진짜 기자 이게 아니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데요. 미국이라 시차 때문에 항상 다시 보기만 했는데 처음 라이브로 참여 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테리베티님 미국 어디에서 계신가요? 예, 진짜 제가 저도 한때 그 해외 동포로 살지 않았습니까? 예, 해외에서 한국 소식 정말 궁금할 때 유튜브 저는 이제 중국에서 VPN을 깔지 않으면은 접속이 안 돼서 VPN 꼭 깔아놓고 시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 또 특히 VPN을 꼭 깔고 시청해야 되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 예, 환영합니다. 취재 편의점이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싶어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만 콕콕 정리해서 뉴스 이면의 진실을 반드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운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더워요. 네, 아직은 너무 덥습니다. 예, 이 무더위가 한풀 꺾이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될까요? 그래도 저녁에는 조금 다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는 하는데, 한낮에는 길거리 걸어 다니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시카고요. 네, 댓글 읽어주셨다. 야호 하셨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댓글을 읽을 터이니 예, 많이 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퍼플님께서 저는 자영업을 하는데 취재 편의점 진짜 잘 역할합니다. 이거겠죠. 예, 망고탱고님 이참에 우리나라 확 갈아엎어서 찐찐 선진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써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뉴스가 뒤덮여서 속상해요 하셨는데요.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잔뜩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찬찬히 차분하게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최소 3인 이상은 대통령실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첫 번째 주목한 뉴스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 때문에 첫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이치 주가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유, 꼴 보기 싫은데 뭘 자꾸 저런 영상을 트십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하는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 하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씨의 저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추악한 뒷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역사가 반드시 기억해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한 겁니까? 어제 저녁에 쏟아진 JTBC 뉴스만 하더라도 보수 유튜버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 뒷단에서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이 사람 정말 많이 바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비화폰 갖고 다니면서 장관들하고 전화통화하고 인사 개입하고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하고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엄마 최은순 씨 구속영장 바로 집행이 되니까
법률비서관 주진우 의원 그리고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수시로 통화해서 전방위로 비서관들하고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실질적인 V0, V1이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심지어 MBC 어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이 사람의 초등학생 자녀가 화장실 변기에 이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동생들을 앉혀놓고 리코더로 머리 때리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저도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 당시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게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하나고등학교 학폭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 단독 보도 오랫동안 끈질기게 했었는데요. 연동돼서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이 자녀 학폭 사건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 사건의 학폭 심의위를 앞두고 난데없이 교육부 차관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길게 통화를 하고 김 전 비서관하고도 길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김엄마입니까? 김건희 씨는? 왜 모든 일에 김건희 씨가 다 끼어들어가지고 사통팔탈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사건 직후였던 2023년 7월 20일 오후 4시 17분 김건희 씨가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장상윤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무려 8분 48초간이나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권한도 없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교육부 차관한테 남의 자녀 학폭심의위 사건 있기 전에 바로 무마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 지인이니까. 예? 정말 권력의 사적 농단, 사유화를 김건희 씨가 덮어놓고 대놓고 들이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건 통화하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위 개최가 원래 4주 안에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2달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9월 20일에야 학폭심의위가 열렸다는 것이고요. 결국 학폭 이 정도의 학폭이 열리면 강전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출석 정지 10일로 끝냈습니다. 권력이 개입한 결과인 것이죠. 예, 김건희 씨와 김성희 의전비서관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의전비서관과 영부인하고 물론 어떤 행사 때문에 통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무려 13번이나 통화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9번의 통화는 학폭위 심의위 2달 뒤에 집중적으로 그 직전에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정상윤 전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맞습니까? 예. 이 관련해서 청소노동자 최순실 씨에게 외마디를 외쳤던 분이 계시죠. 이 청소노동자의 육성 다시 한번 정신 번쩍 들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연락하시겠다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지키는 게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종교하고 종교인 걸 말씀하고 하는 네. 연병하네. 지금 온 국민이 김건희 씨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사 거부하고 아프다 어쩌다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는 이미 아플 결심을 끝낸 것 같습니다. 우울증, 수면, 식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앞서도 기가 막힌 장면 우리 언론인들이 취재해서 보도한 바 있죠. 그 압축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멀쩡합니다. 네, 저렇게 누워서 포크로 과일 찍어 먹을 정도면 문제 없어요. 자, 김건희 씨가 오늘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울증이고 수면과 식사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필로 조사받기 어려운 자신의 형편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나 수사받기 싫어요. 땡깡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의 이런 땡깡을 우리 공권력이 다 받아서 수용해야 됩니까? 실제 이럴 줄은 알았습니다. 일찌감치 취재 편의점에서 여러 전문가들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죠. 김건희는 이미 아플 결심을 마쳤다. 그리고 조만간 병원에 입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순으로 돌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의 정말 놀라운 수사력으로 김건희 씨의 이런 잔꾀가 그냥 통할 리는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수사 자료가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고 그에 기반한 범죄 사실은 어디 도망갈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특검 진술에서 대체로 답변은 거부했지만 이 대목만은 남겼다고 하는데요. 지난 총선 당시 검사 출신인 인사공천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김상민 검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챙기려고 했다면 더 챙길 다른 검사들도 많았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고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했죠.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좀 챙겨줘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창원 의창구에 있는 김영선 의원 지역구를 빼서 김해갑 지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김상민을 꽂아라. 이런데 당신이 좀 역할을 해라. 라는 미션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특검 수사에 앞서서 명태균 씨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간 진실을 자기도 모르게 토해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챙기려고 했으면 더 챙길 다른 검사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김상민 레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밖에 더 찐윤 검사들이 더 많이 있어서 내 권한으로 더 챙길 사람들이 많았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것도 없어요. 라고 김건희 씨는 우회에서 강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심결에 툭툭 사실과 진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더 많은 검사들, 더 친한 검사들 많이 챙길 수 있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김건희 씨가 계속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 나오겠다고 했으니 내일 다시 또 나오라고 특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이 압박 수사에 김건희 씨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가운데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상대로 국민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간에 알고 계시죠? AI 변호사로도 저희들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김경호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소송 관련해서 불법 계엄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예. 자, 지난 18일 중앙지법에 소송 신청인만 12,225명의 염원을 담아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불법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에 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윤석열만 문제가 아니다. 김건희까지에게도 우리가 위자료를 청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결정적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네. 그런데 그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고 김건희의 사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건희도 이번 내란 내지 반란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 비어폰을 사용하고 네. 그래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을 한번 따져보자. 네. 그래서 윤석열에 의해서 책임을 확장해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일각에서는 이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피고가 2명이고 네. 윤석열에 대한 그 역사적 판결, 네. 그 2023 가소 120-790 판결, 그 판결은 헌정사상 역사적인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과 동시에 그 김건희를 피고로 했기 때문에 둘 다 각하시킨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기본이고 책임이 네. 거기에 이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김건희에 대한 확장의 문제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각하라는 것은 그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를 시키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네. 그저 그냥 개인 내피셜로 하는 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소송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10,000명이나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일단은 민주시민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민주시민. 네. 예, 뭐 극우가 여기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고요. 네. 여기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동포들. 그렇죠. 그다음에 미성년자도 그 부모님,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소 제기 당시에는 12,225명이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언론에 홍보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정도 지났는데 네. 3주간 모집된 인원의 절반 이상인 7,500여 명이 더 늘어났군요. 하루에 모집이 됐습니다. 야.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세라면 2만여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한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집단 소송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일단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이 넘는 최초의 집단 소송의 승소 역사를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소송 비용을 3만 원씩 걷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저렴하게?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우리의 고양된 민주 시민의 자존감을 네. 무너뜨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인과관계에서 보면은 이전에 전두환의 불법 비상개업,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의 학살, 네, 딱 네. 그 대자뷰잖아요. 그냥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군가가 역사적인 이 판결을 남겨야 되는데 네.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려하고 비용도 네. 그런 고려를 해서 1심부터 해서 지금 분명히 항소도 할 거고 대법원까지 갈 거기 때문에 모두 다 하고 예. 그다음에 가압류도 해야 되고 지금 예.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요. 가압류 신청했는데 네네. 또 나중에 이기면 강제 집행도 하고. 한번 신청해보고 예. 그걸 한번 3만 원으로 해보자. 예. 뭐 그렇게 한번 시도 네. 역사적 시도를 해본 겁니다. 예. 아, 근데 굉장히 가슴 뛰는 그런 그 소송이 법률가로서는 굉장히 가슴 뛰는 소송이 될 것 같다. 아 그렇죠. 라는 저도 생각이 지금 좀 듭니다. 상당히 지금 흥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님 지금 이제야 취재 편의점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 법률사무소 호인 네. 변호인에서 변자 떼고 호인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 팝업창이 떠 있고 예.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들어오시면 일단 간이하게 네. 참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제 SNS, 예. 페이스북이나 예. 카카오 스토리나 예. 그런 곳을 통해서 유튜브나 그곳을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집단소송 신청서 김 변호사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링크가 있습니까? 예, 김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예, 법비들의 고도의 법기술로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데 절대로 편의를 봐주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호인. 이렇게 댓글 계속 애청자분들께서 일일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전 세계의 K민주주의, 고향된 민주시민의 자존감을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전두환의 데자뷰로 그 자존감에 상처를 줬습니다. 우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궁극적 최종적 책임자가 김건희라는 것이 지금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개인 책임을 물어본 것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까지 이렇게 책임을 물은 역사가 없습니다. 네. 세계 민주주의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미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 고위공직자들이 왜 부정부패를 하고 뇌물을 받느냐? 결국은 그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가 통로입니다. 네. 따라서 그 배우자까지 이번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미래의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한 민주시민의 경고 기능을 역사에 남기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해야겠습니다. 저도 해야겠습니다. 막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나간 보람 좀 느끼고 싶습니다. 나도 해야지.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김 변호사님 정말 세기의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2만 명이 넘는 집단 이 소송에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면 저희가 취재편지 좀 모셔서 더 뜨거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호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가 키세스가 되어가지고 그 엄동설안에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어떤 증표로서 그 뜻깊은 역사를 한 줄기 또 우리 시민들께서 써나려 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대통령실 뉴스가 묻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셨는데요. 실제 신문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다 대통령실 뉴스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임기 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직접 간담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소식을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겠다라는 취지로 3실장 간담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서실장이 했고요. 오늘은 정책실장이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안보실장이 나서서 바로 이어지게 되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마도 브리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강 실장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 어제로 76일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77일. 예, 럭키세븐이 둘이죠. 77일째인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하루하루 날마다 수를 세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현장에서는 강훈식 실장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쭉 살펴본 대통령실 분위기 가운데 가장 초췌한 사람 누굽니까? 라고 애청자분들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1번 강훈식을 뽑을 것 같아요. 예. 커피숍에서 만날 때나 왔다 갔다 스쳐 지나갈 때나 또 어제 간담회 장소에서도 굉장히 초췌합니다. 그리고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이 사람이 좀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피부도 굉장히 많이 예, 거칠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컴퓨터도 없고 문서 양식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비상경제 TF를 소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캠프에 있던 사람들끼리 연락처 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각각 휴대폰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처음 이런 사실들을 털어놓았는데요. 실제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이후에 2달 만에 본선 거쳐서 인수위도 없이 6월 4일 취임하기까지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낸 날은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간략하게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길게 이어졌는데요.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네, 강 실장에게 제가 던진 질문은 모두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김민석 총리도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떤 수위인 거냐. 오늘 아침 조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 완성. 그리고 김민석 총리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약간 속도 조절론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그토록 산업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재 사망 사고가 또 발생을 했죠. 이번에는 공기업입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산재 사망 줄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특단의 대책, 제도 혁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체코원전 관련해서 황당무계한 불평등 계약이 맺어졌죠. 50년 계약인데요. 이 관련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조간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고 검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다. 섬세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땜질식으로 여러 번은 불가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제대로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회 차원에서 상당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또 정부가 100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래서 1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보람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1년에 600명씩 매일 2명씩 평균적으로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안 갈 수는 없는 길이다. 산재 사고 영명 시대를 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이 정도는 해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도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총체적 종합 보고서를 노동부 장관 주축으로 해서 산업중기벤처부까지 포함해서 조만간 대책 마련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원전 관련해서는 정상회담들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했어요. 그 점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겠습니다.